이기면 내 남편 시켜줄게. 우리 부족을 이끌어봐. 숲속에서 울려 퍼진 아름다운 인디언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길 잃은 한국인을 바라보며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죠. 우리 부족 전사들과 겨룰 용기나 있을까요? 그녀는 그 남자가 당연히 겁먹고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졌어요. 제발 당신이 아니면 우리 부족을 구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족의 최고 전사들이 주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독립된 미국 인디언족과 마주친 한국인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준혁은 자신이 이렇게 망가진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1살의 그는 특전사에서 8년간 복무한 뒤 전역했고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미국 여행을 떠났죠. 뉴욕주 북부의 깊은 산속에서 GPS가 고장나면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캠핑장까지 10분 거리라고 했는데 그는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신호를 찾으려 했지만 헛수고였어요. 산속 깊숙한 곳에서는 문명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거든요. 배낭을 짊어진 채 산길을 헤매던 그는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자 목이 말라오기 시작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따라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가 발견한 건 작은 개울이 아니라 거대한 붉은 바위였습니다. 높이가 1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그 바위 앞에는 형형색색의 깃털과 구슬로 만든 장식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뭔가 신성한 곳 같은데. 이준혁은 본능적으로 그곳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라는 걸 직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또 다른 백인 관광객이네요. 뒤에서 들려온 영어가 그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돌아보니 27살 정도로 보이는 아름다운 인디언 여성이 다른 여성 5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죽 옷에 구슬 장식을 한 그녀들은 바구니에 베리를 가득 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 선 여성은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기품을 풍기고 있었어요. 저기 죄송합니다. 길을 잃어서. 이준혁이 어색하게 영어로 말을 건네자 그녀는 눈을 크게 뜨더니 놀란 듯 물었습니다. 당신 한국 사람이에요? 완벽한 한국말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이준혁은 더욱 당황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어를? 대학에서 동양학을 전공했거든요. 제 이름은 아일라예요.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며 이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호기심보다는 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 계신 거죠? 이곳은 우리 부족의 성지라서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요. 아일라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아일라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어요. 또 하나의 길 잃은 관광객이군요. 정말 지겹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뭔가를 인디언어로 속삭였고 다른 여성들도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우리를 원시인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사진이라도 찍으려고 온 건 아니시겠죠? 아일라의 말에는 외부인들에 대한 깊은 불신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이준혁은 그런 편견이 전혀 없다고 해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일라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에는 어딘가 조롱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당신 같은 분이 우리 부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 궁금하네요. 혹시 우리 부족 남자들과 겨뤄볼 자신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준혁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간단해요. 이기면 내 남편 시켜줄게. 우리 부족을 이끌어봐. 아일라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숲속에 울려 퍼졌고 다른 여성들은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이준혁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우롱당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저는 그런 의도로 온 게 아닙니다. 그가 당황스럽게 손을 저으며 거절하자 아일라는 더욱 신이 났어요. 오, 역시 동양 남자들은 소심하네요. 우리 부족 여자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요? 그녀의 말에는 한국 남성들에 대한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면 무서우신 건가요? 우리 부족 전사들과 맞붙는 게? 아일라는 이준혁의 반응을 즐기고 있는 듯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준혁이 해명하려는 순간 아일라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조롱하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진지한, 마치 그의 진가를 시험해 보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정말로 우리 부족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남자라면 도전을 피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뭔가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혁은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 상황이 단순히 길을 잃은 관광객에게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 좋아요. 이준혁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일라와 다른 여성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거절하거나 도망갈 줄 알았던 그가 덤덤하게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준혁의 질문에 아일라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족 남자들을 이긴 외부인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녀의 자신만만한 목소리 뒤에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미묘한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부족 마을로 끌려가는 동안 그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멀찍이서 따라오며 수군거렸고 어른들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이 낯선 방문객을 관찰했어요. 하지만 그 시선들 대부분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이 든 남성들의 눈빛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거든요. 또 다른 백인들이 우리를 구경하러 왔나? 하는 식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이준혁은 자신이 원치 않는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을의 중심부에 도착하자 거대한 원형 광장이 펼쳐졌어요. 직경이 3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그 공간 한가운데에는 큰 화덕이 있었고 주변으로는 통나무 의자들이 동심원을 그리며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부족의 모든 중요한 결정이 이뤄지는 성스러운 장소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아일라는 이준혁을 광장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더니 기다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 완전히 진지해져 있었어요. 앞서 숲에서 보였던 장난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로 말이죠. 어머니를 모셔와야겠어요. 아일라가 동료 중 한 명에게 뭔가를 지시했고 그 여성은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이준혁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광장 주변으로 몰려드는 걸 보며 불안감을 느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가 궁금해하던 찰나 군중 사이로 한 여성이 위험 있는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한눈에 봐도 이곳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었어요. 마야 데모였습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광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의 제잘거림도 어른들의 수군거림도 모두 멈췄습니다. 마야 데모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에는 정교한 구슬 장식과 깃털이 달려 있어 그녀의 권위를 한층 더 부각시켰어요.
그녀가 이준혁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마치 자신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강렬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외부인이 우리의 성질을 더럽혔다고 들었습니다. 마야 대모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이준혁은 급하게 해명하려 했지만 마야 대모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우리 이로커이 부족에는 1000년 넘게 내려온 법이 있습니다. 외부인이 허락 없이 우리 땅을 밟았을 때는 두 가지 길뿐이에요. 전사로서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영원히 추방되든지. 그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정말로 부족의 전통법이라는 걸 이준혁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마야 대모의 단호한 말에 이준혁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부족은 모계사회입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여성들이 내리죠. 마야 대모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특히 외부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시족 대모인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부족민들의 동의를 확인했어요. 지금부터 4가지 시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추적술, 활쓰기, 격투, 그리고 지혜의 시험이죠. 각 시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군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쉽지 않은 시험들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일라가 앞으로 나서며 추가 설명을 했어요. 모든 시험을 통과한다면 우리 부족을 지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에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젊은 남성들의 얼굴에는 질투와 의외라는 감정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아일라가 외부인과의 결혼을 언급한다는 것은 정말로 파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이준혁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가 아니라 부족의 엄숙한 전통의식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을 바라보는 수십 개의 눈동자들을 확인했어요. 그 중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회의적이거나 적대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외부인이 우리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쓰여 있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내일 새벽에 시작됩니다. 마야 대모가 최종 선언을 했어요. 추적술 시험에서는 우리 부족 최고의 추적꾼인 그림자발과 겨루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불리자 군중 뒤편에서 마른 체격의 중년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은 야생동물처럼 날카로웠고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오랜 경험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거죠. 일출 전까지 서로를 찾아내는 시합입니다. 마야 대모의 설명에 이준혁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족 원로 중 한 명인 백발의 노인이 이준혁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의 시선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이준혁에게서 특별한 것을 감지한 듯한 그런 예리한 관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저 젊은이, 노인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뭔가 다르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말은 주변의 웅성거림에 묻혀 이준혁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야 대모가 의식을 마무리하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한 가지 더 알아두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험을 모두 통과한 외부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절반도 통과하지 못했죠. 이 말에 군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분명히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아일라의 표정에는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이번만큼은 결과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라도 든 것처럼 말입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이준혁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부족에서 제공한 작은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낸 그는 몸이 뻣뻣함을 느꼈어요. 바닥에 깔린 동물 가죽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불편함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4가지 시험이 그의 운명을 결정할 테니까요. 오두막 밖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그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아일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녀의 음성에는 어제와는 다른 진지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이준혁이 문을 열자 아일라는 전통 사냥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옷에는 이상한 무늬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아마도 부족의 상징이나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준비되셨나요? 아일라의 질문에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광장으로 향하는 길에 아일라가 시험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추적술 시험은 우리 부족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사냥을 할 때도 적을 피할 때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녀의 말에는 이 시험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림자발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부족 최고의 젊은 사냥꾼들도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일라의 설명을 들으며 이준혁은 자신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광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나와 있었어요. 횃불들이 광장 곳곳에 꽂혀 있어서 어둠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불빛조차 왠지 음산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야 데모가 중앙에서 2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어제 본 마른 체격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바로 그림자발이었습니다. 그는 이준혁을 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마야 데모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둘 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서로를 찾는 겁니다. 일출 전까지 상대방을 먼저 찾아내는 사람이 승리하죠. 그녀는 잠시 멈춘 뒤 중요한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단 무기 사용은 금지입니다. 오직 추적 실력만으로 승부를 가려야 해요. 이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림자발이 먼저 숲속으로 사라져갔어요. 그의 움직임은 정말로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빨랐습니다. 발걸음 소리 하나 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이준혁은 전율을 느꼈어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마야 데모가 이준혁을 재촉했고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숲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뒤에서 부족민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외부인이 그림자발을 어떻게 이기겠어? 10분도 못 버틸걸. 숲속은 생각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나무들이 워낙 울창해서 달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준혁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차분하게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발밑의 낙엽들, 나뭇가지의 배치, 바람의 방향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어디선가 배운 것들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배웠는지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준혁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땅에 찍힌 발자국들이 너무나 규칙적이었거든요. 마치 일부러 자신을 유인하려는 듯한 패턴이었습니다.
함정이군. 그가 중얼거렸을 때 등 뒤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어요. 하지만 이준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면서 주변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림자발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이제부터는 누가 더 뛰어난 인내심을 가졌는지를 겨루는 심리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이준혁이 방향을 바꿨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림자발은 분명히 이준혁이 함정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준혁의 움직임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온 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림자발이 지나간 흔적까지 찾아내고 있었어요. 나뭇가지에 걸린 작은 실한 오락이, 땅에 살짝 눌린 이끼의 흔적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찰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 자신도 놀랄 정도였어요. 정확히 3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준혁이 큰 바위 뒤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림자발을 발견한 것은, 그림자발은 이준혁이 함정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며 매복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접근하는 발걸음 소리에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어떻게? 그림자발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준혁이 자신을 역추적해서 찾아낸 것에 충격을 받은 거죠. 지난 20년간 한 번도 당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이준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항복 표시를 하는 그림자발을 바라봤습니다. 광장으로 돌아왔을 때 부족민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그림자발이 패배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림자발을 이겼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군중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어요. 특히 젊은 남성들의 얼굴에는 질투와 놀라움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아일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이준혁을 바라보며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에 당황한 것이 분명했어요. 마야 데모가 결과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통과.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뻐할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야 데모의 말에 이준혁은 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속으로 시험을 치르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활쓰기 시험입니다. 100m 거리에서 나무 관역에 5발을 쏴야 해요. 모두 명중시켜야 통과죠. 마야 데모의 설명에 이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활쓰기용 관역이 10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었어요. 나무에 그려진 원 모양의 관역은 지름이 30cm 정도였습니다. 맨눈으로도 보이긴 했지만 정확히 맞히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리였어요. 부족민들이 하나씩 들고 온 활과 화살이 이준혁 앞에 놓였습니다. 전통적인 나무알이었는데 생각보다 무겁고 당기는 힘도 상당했어요. 5발 연속 명중이라. 이준혁이 중얼거렸을 때 주변에서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 화살을 쏠 때 이준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화살은 관역을 한참 벗어나 나무에 박혔습니다. 역시나. 군중들 사이에서 실망스런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역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박혔어요. 부족민들은 이제 완전히 흥미를 잃은 듯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운이 좋았을 뿐이야. 추적술은 우연이었나 보군. 아일라도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네 번째 화살을 쏘기 전에 이준혁이 갑자기 자세를 바꿨습니다. 발의 위치를 조정하고 활을 잡는 방법도 완전히 달리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쉬면서 화살을 당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예리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번째 화살이 날아가 관역 정중앙에 박혔어요. 군중들이 오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다섯 번째 화살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확히 관역 중앙에 박히면서 네 번째 화살과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준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배우셨나요? 한 젊은 전사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한국에서도 활쓰기를 하나요?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하며 둘러쌌습니다. 이준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잠깐 배운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숨기고 싶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일라가 이준혁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조롱스런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진지하고 궁금해하는 눈빛이 가득했어요. 정말 평범한 관광객이 맞나요? 그녀의 질문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보여준 실력이 도저히 일반인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준혁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에 대해 함구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의 겸손한 대답이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남겼어요. 두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준혁을 바라보는 주종민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의 냉소와 무시는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얼굴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남성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한 듯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온 이방인이 자신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것에 대한 충격이 컸거든요. 마야, 데모는 이준혁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야, 데모의 선언에 이준혁은 놀랐어요. 연속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격투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격투 시험은 우리 부족 전사 3명과 차례로 겨루는 것입니다. 그녀의 설명에 군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격투 시험은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족을 지키는 전사로서의 자질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첫 번째 상대로 나선 것은 늑대발톱이라 불리는 젊은 전사였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다부진 체격에 민첩한 움직임을 자랑하는 부족의 차세대 전사였어요. 그의 별명처럼 손발이 빠르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유명했습니다. 늑대발톱은 이준혁을 보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격투는 다르지. 그의 말에 주변 젊은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확실히 격투는 추적술이나 활쓰기와는 차원이 다른 시험이었거든요. 격투 규칙은 비교적 간단했어요. 원형 광장 한가운데에서 상대방을 바닥에 쓰러뜨리거나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무기 사용은 금지되고 치명적인 공격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부상의 위험은 충분했습니다. 특히 늑대발톱처럼 경험이 많은 전사와 맞붙는다면 일반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이준혁은 긴장한 기색을 숨기며 상대방과 마주섰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늑대발톱이 빠르게 달려들었어요. 그의 공격은 정말로 늑대처럼 날렵하고 거칠었습니다. 주먹과 발차기가 연속으로 날아왔고 이준혁은 간신히 피하기만 할 수 있었어요. 군중들은 예상대로 전개되는 상황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격투는 다르군. 추적술과 활쓰기는 요령일 뿐이야. 하지만 이준혁의 회피 동작을 자세히 보던 몇몇 노련한 전사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늑대 발톱이
강력한 오른손 훅을 날렸을 때였습니다. 이준혁이 갑자기 움직임을 바꿨어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을 이용한 카운터 공격을 시도한 것입니다. 발을 축으로 몸을 돌리며 왼발로 정확한 돌려차기를 날렸어요. 그 차기는 늑대 발톱의 옆구리를 정확히 맞췄고 그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늑대 발톱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한 방에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밀리고만 있던 이준혁이 갑자기 완벽한 역전승을 거둔 것이었으니까요. 저 기술, 뭐지? 한 노련한 전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우리가 아는 격투술과는 완전히 다른데 이준혁이 보여준 돌려차기는 분명히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대는 번개주먹이라 불리는 중견 전사였어요. 30대 중반의 그는 늑대 발톱보다 경험이 풍부하고 신중했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을 지켜본 그는 이준혁을 얕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조심해야겠군. 번개주먹은 상대방을 천천히 관찰하며 거리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별명처럼 빠른 주먹이 특기였지만 무작정 달려들지는 않았어요. 이준혁도 상대방의 신중함을 느끼며 긴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견제하며 원을 그리듯 움직였어요. 번개주먹이 먼저 잽을 날렸고 이준혁이 피했습니다. 이어서 로우킥과 훅이 연속으로 날아왔지만 이준혁은 모두 막아냈어요. 그런데 그의 방어 동작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패턴을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번개주먹이 강력한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날렸을 때 이준혁은 그의 팔을 잡아서 비틀었어요. 관절기였습니다. 번개주먹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준혁의 관절기는 너무나 정확하고 효과적이어서 저항할 틈조차 주지 않았어요. 항복합니다. 번개주먹이 재빨리 외쳤고 이준혁은 즉시 그를 놓아줬습니다. 두 번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중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놀라움보다는 의욕과 경계심이 더 컸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기술이었거든요. 잠깐, 마야 데모가 갑자기 손을 들며 시합을 중단시켰어요. 세 번째 상대가 나오기 전에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여성 원로들과의 긴급 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선언에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은 매우 이례적이었거든요. 시험 도중에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일라가 다른 여성 원로들과 함께 작은 오두막으로 들어갔어요. 남성들은 출입이 금지되었고 이준혁도 광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부족민들은 거리를 두고 그를 바라보며 수근거렸어요. 저 남자 뭔가 이상해. 일반인이 저런 기술을 쓸 리 없는데 혹시 우리를 속인 건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들이 이준혁을 향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부족해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졌어요. 오두막 안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어머니. 아일라가 마야 데모에게 말했어요. 분명 평범한 관광객이라고 했는데 저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길을 잃고 헤맨다는 거죠. 다른 여성 원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적술은 그럴듯하다 쳐도 격투 기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특히 관절기 같은 건 전문적인 훈련 없이는 불가능하죠.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마야 데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사람은 전사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수준의. 그녀의 말에 모든 여성들이 긴장했어요. 문제는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느냐는 것이죠. 단순한 관광객이라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아일라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함께 속았다는 분노도 섞여 있었어요. 한편 광장에 홀로 남겨진 이준혁은 어딘가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조족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준혁이 친근하게 웃어주자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아저씨, 정말 강하시네요. 한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도 늑대 발톱 형한테 이긴 적이 없는데. 순수한 아이들의 반응에 이준혁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아이들 중 하나가 윷놀이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할 줄 아세요? 나무로 깎은 내 개의 막대기를 보는 순간 이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한국에도 똑같은 놀이가 있어요. 그의 말에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지? 이준혁은 윷놀이 방법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는데 그 규칙들이 거의 동일했어요. 도, 개, 걸, 윷, 모의 개념과 말판의 구조까지 놀랄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어른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이 이상한 우연에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신기하군. 어떻게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같은 놀이가 있을 수 있지? 어떤 노인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실뜨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고누라는 바둑 비슷한 놀이도 있는데 그것도 한국과 같다고 들었어요. 이준혁은 점점 더 신기해했어요.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즐거운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오두막에서 여성 원로들이 나오는 것을 본 이준혁은 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특히 아일라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정체를 간파한 듯한 그런 의심에 찬 시선이었어요. 마야, 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이준혁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경계심과 추궁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시험을 계속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야, 데모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냉정했어요. 이준혁은 자신이 뭔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곧 밝혀질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아일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정말로 그냥 길 잃은 관광객이 맞나요? 아일라의 날카로운 질문이 광장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준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들킬 위험에 처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족민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의심과 경계심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정말로 그냥 여행자입니다. 이준혁의 대답은 설득력이 부족했어요. 그가 보여준 실력들이 너무나 전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야, 데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당신이 보여준 기술들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오랜 경험으로 쌓인 직감이 이준혁의 정체에 대해 확신을 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관절기 같은 건 군사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들도 마야, 데모의 판단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상대와 겨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야, 데모가 결정적인 선언을 했어요. 독수리 날개를 불러오세요. 그 이름이 불리자 군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독수리 날개는 부족에서 가장 강한 전사였거든요. 지난 10년간 그를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젊고 건장한 전사들도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준혁이 정말로 평범한 관광객이라면
독수리 날개와의 대결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어요. 독수리 날개가 나타났을 때 광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대 후반에 그는 덩치도 크고 근육질이었지만 정작 인상적인 것은 그의 눈빛이었어요. 마치 진짜 독수리처럼 날카롭고 집중력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이준혁을 한번 훑어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군.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난 것 같네.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적이 그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대결이 시작되자 독수리 날개는 이전 상대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보여줬어요. 성급하게 달려들지 않고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정말로 독수리가 사냥감을 노리는 것처럼 인내심 있고 정확했어요. 이준혁도 상대의 실력을 직감하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상대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상대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교전이 벌어졌을 때 이준혁은 밀리기 시작했어요. 독수리 날개의 공격은 강력하면서도 정교했습니다. 주먹과 발차기가 연속으로 날아왔고 이준혁은 피하기만 하는 것도 벅찼어요. 몇 번의 공격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는 실제로 부상을 입을 위험을 느꼈습니다. 군중들은 예상대로 전개되는 상황에 만족했어요. 역시 독수리 날개야. 이제 저 외부인의 정체가 밝혀지겠군. 아일라도 복잡한 표정으로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날개가 강력한 연타를 날렸고 이준혁은 간신히 팔로 막아냈어요. 하지만 그 충격으로 몇 걸음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끝이다. 독수리 날개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달려들었어요. 그의 오른 주먹이 이준혁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을 때 이준혁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머리로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어요. 상대방의 주먹을 옆으로 흘리면서 동시에 카운터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이준혁의 움직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 폭발한 것입니다. 팔꿈치를 이용한 근접 공격, 무릎차기, 그리고 상대방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발걸기까지 모든 것이 연속으로 이어졌어요. 이것은 CQC, 즉 근접 전투술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우는 최고 수준의 격투 기법이었거든요. 독수리 날개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할 틈도 없이 연속 공격에 당하기 시작했어요. 이준혁의 공격은 정교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급소를 정확히 겨냥한 타격들이 연속으로 들어갔어요. 독수리 날개가 반격을 시도했지만 이준혁은 그의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하면서 동시에 카운터를 날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격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제압이었어요. 단 몇 분 만에 두족 최고의 전사가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광장은 죽음처럼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최후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준혁이 독수리 날개의 목을 겨냥한 정확한 타격을 가했을 때 독수리 날개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너무나 일방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오히려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준혁이 보여준 기술은 분명히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부족민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마야 데모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속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준혁에게 집중되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를 이제는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특전사였습니다. 그의 고백이 광장에 떨어지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특전사라고요? 아일라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상대가 한국의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8년간 복무했어요. 각종 생존훈련과 격투수를 마스터했습니다. 이준혁이 추가 설명을 하자 부족민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특전사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마야, 데모가 다시 한번 이준혁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이군요. 평범한 관광객이 아니라 전문 전사였다니. 그녀의 말에는 배신감과 함께 존경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보여준 실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왜 숨겼습니까? 처음부터 정체를 밝혔다면 이런 시험을 받을 필요도 없었을 텐데요. 마야, 데모의 질문에 이준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여행하고 싶었어요. 이준혁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전역한 후에 특전사라는 신분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한 번쯤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부족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고독함과 부담감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아일라의 표정도 복잡하게 변했어요. 광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의 조롱과 무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존경과 경외감이 가득했어요. 젊은 전사들은 이준혁을 바라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역시 특전사답네요. 저런 실력이라면 우리 부족을 충분히 지킬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들까지도 이준혁을 영웅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준혁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아일라가 천천히 이준혁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정말 무례했네요. 그녀의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부터 당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는데 알고 보니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었군요. 이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부터 정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들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느껴졌어요. 마야, 데모가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부족의 전사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녀의 말에 부족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자신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여전히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부족민들이 이준혁을 둘러싸며 축하했습니다. 특히 젊은 전사들은 그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특전사 훈련은 어떤 건가요? 다른 격투기도 할 줄 아시나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이준혁은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평범한 여행은 이미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족 사람들의 진심 어린 환대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일라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특전사라는 정체가 밝혀진 후 이준혁에 대한 부족민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네 번째 시험이 남아 있었어요. 마야, 데모가 이준혁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지혜의 시험입니다. 무력만으로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녀의 말에 부족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리 뛰어난 전사라도 지혜가 없다면 부족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이준혁은 마지막 시험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도 느꼈어요. 우리 부족이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마야, 데모의 설명이 시작되자
광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시험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거든요. 사실 우리 부족은 지금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녀의 고백에 이준혁은 놀랐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던 이 부족에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부족민들의 표정도 어둡게 변했습니다. 이제까지 숨겨왔던 고민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마야, 데모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 지역의 대형 건설업체가 우리 성지 근처에 리조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정부 허가까지 받은 상태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족의 성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직결된 곳이었거든요. 수백 년간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황이 불리합니다. 상대방은 거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할 돈조차 부족해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족 내부의 갈등이었습니다. 일부 부족민들은 개발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마야, 데모의 설명에 이준혁은 상황의 복잡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외부의 위협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통보다는 현실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을 지켜야 합니다. 마야, 데모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이준혁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지 분쟁이 아니라 한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부족민들은 모두 이준혁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이 외부인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궁금해하면서 말이죠. 이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법적 분쟁, 경제적 압박, 내부 갈등까지 여러 문제가 얽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차근차근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개발업체가 받은 정부 허가가 정말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의 첫 번째 제안에 마야 데모가 관심을 보였어요. 인디언 보호구역 내의 성지 개발에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이준혁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족 내부 갈등 문제는 경제적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성지를 지키면서도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문화 체험 프로그램, 전통 공예품 판매, 에코 투어리즘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의 제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부족민들이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듣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원주민 성지를 파괴하려 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해요. 이준혁의 분석과 해결책을 들은 부족민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이런 방법들이 있다니.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의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희망을 느낀 것입니다. 마야, 데모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지혜로운 분이군요. 이 정도면 충분히 지혜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아일라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고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보였어요.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아일라의 말에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시선을 집중했어요. 처음부터 당신을 시험한 거예요. 그녀의 고백이 떨어지자 이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직감했거든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준혁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일라는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변한 인맥도 돈도 없었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이준혁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자신이 속았다는 느낌이 강해졌거든요. 마야, 데모가 아일라의 말을 이어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당신이 우리 영토에 들어온 거예요. GPS 고장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이준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신호를 차단했거든요. 당신이 우리 부족까지 오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에 이준혁은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일라가 당신에게 도전한 것도 미리 계획된 일이었어요. 마야, 데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만약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라면 우리 부족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어요. 그녀의 말에 이준혁의 분노가 점점 커졌어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당신이 특전사 출신이라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어요.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분이니까요.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 처음부터 이용했다는 거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부족민들에 대한 호감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제가 겪은 모든 시험들, 모욕들이 다 계획된 거였다고요? 이준혁의 분노는 정당했어요. 자신의 선의가 이용당했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아일라가 급하게 해명하려 했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하지만 이준혁은 그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실망이네요.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용당한 거였군요. 그는 배낭을 메며 떠날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준혁의 실망감은 분노를 넘어서 깊은 상처로 변하고 있었어요. 부족민들은 당황했습니다. 이준혁이 떠나버리면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정말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이었어요. 잠깐요. 아일라가 이준혁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저 역시 거짓말을 했으니 서로 비기는 셈이네요. 이준혁의 마지막 말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가 정말로 떠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마야, 데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부족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 그녀의 말에도 이준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는 어떤 해명도 소용없었어요. 광장에 남겨진 부족민들은 모두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오히려 유일한 희망을 잃게 만들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일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준혁이 광장을 떠나려는 순간 아일라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보여왔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일라의 고백에는 깊은 절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이준혁은 발걸음을 멈췄지만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일라의 절절한 음성에는 뭔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일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백인 변호사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나타났죠.
그녀의 말에 부족민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분명히 좋지 않은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친절했어요. 우리 부족의 권익을 위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죠. 아일라의 눈빛에는 그때의 순진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가득했어요. 이준혁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호사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아일라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개발업체와 짜고 우리 땅의 소유권 정보를 빼돌렸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류를 조작해서 부족 땅의 일부를 헐값에 넘기려고 했죠. 그녀의 고백에 이준혁의 어깨가 약간 움츠러들었어요. 아일라가 겪은 배신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발각되어서 막을 수 있었지만 그 일로 우리는 큰 상처를 받았어요. 마야, 데모가 아일라의 말을 보충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일라는 외부인들을 극도로 불신하게 되었어요. 특히 자신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에게는 더욱 그랬죠.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이준혁은 아일라가 처음에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교만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변호사도 처음에는 아일라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신뢰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아일라는 외부 남성들에 대해 더욱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일라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타났을 때도 또 다른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사람이겠거니 했죠. 그녀의 고백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모욕적으로 대했던 거예요. 당신이 포기하고 돌아가기를 바랐거든요. 이준혁은 마침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일라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자 그의 분노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일라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함께 무언가 고백하고 싶은 듯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시험하려고 했어요. 당신의 정체를 밝혀내서 쫓아내려고 했죠. 아일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더욱 중요한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진심을 보고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일라의 다음 고백은 이준혁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은 당신에게 끌렸어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족민들 앞에서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털어놓는 것은 매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당신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 우리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일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인을 신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준혁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아일라의 진솔한 고백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속인 것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처음보다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일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마지막에는 진심이었어요. 그녀의 말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야, 데모가 이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녀의 말에 다른 부족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제시한 해결책들을 듣고 확신했어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부족민들의 간절한 시선이 이준혁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준혁이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숨긴 게 있어요. 그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제 아버지는 북한 이탈 주민이에요. 예상치 못한 고백에 부족민들이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의 땅에서 무시당하며 살아왔어요. 이준혁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아픔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의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이준혁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없는 차별을 당했어요. 일자리를 구할 때도, 집을 구할 때도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죠. 그의 말을 들으며 주종민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는 친구들에게 빨갱이 자식이라고 놀림받았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태생 때문에 멸시당하는 기분을 알거든요. 그래서 특전사가 된 것도 한국 사회에 인정받고 싶어서였어요. 이준혁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추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전역하고 나서도 여전히 공허함이 남았어요. 그의 말에 아일라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준혁도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떠난 거예요. 진짜 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찾기 위해서. 이준혁이 아일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아버지가 떠올라요. 자신의 정체성과 터전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남의 땅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기분을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당신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이준혁의 고백에 아일라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것을 느꼈거든요. 비록 처음에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당신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해요. 이준혁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들이 보여준 진심도 느꼈어요. 그의 말에 부족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특히 아일라 씨의 고백을 듣고 나니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일라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준혁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저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하거든요. 이준혁이 아일라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이유로 상처받았지만 결국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일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과 이준혁 사이에 형성된 묘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요. 더 이상 속이거나 숨기지 말고. 마야, 데모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제 직감이 맞았군요.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에 이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들을 꼭 도와드리겠어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준혁의 다짐에 부족민들이 환호했어요.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일라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진심이 통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준혁에 대한 감정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화해가 이뤄진 후 이준혁은 즉시 부족의 문제 해결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마야, 데모와 아일라를 비롯한 부족 원로들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개발업체가 받은 허가 서류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준혁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부족민들이 감탄했어요. 그 다음에는 미디어를 통해 이 문제를 알리고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받아야 해요. 그의 계획은 단순히 법적 대응만이 아니라 여론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부족민들은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이준혁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그는 부족의 전통 지혜와 자신의 현대적 지식을 결합한 독특한 접근법을 사용했어요. 부족 원로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토지 문서들과 개발업체의 허가 서류를 대조 분석한 결과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허가는 무효예요. 이준혁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개발업체가 부족의 동의 없이 받은 허가라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부족민들이 환호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개발업체와의 최종 협상 테이블에서 이준혁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들이 복잡한 법률 용어로 압박해왔지만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했어요. 인디언 종교자유법 제3조에 의하면 문화재보호법 제15조에서 명시하듯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정확한 법률 지식에 상대방 변호사들이 당황했습니다. 마치 전문 변호사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아일라는 이준혁의 또 다른 면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잠깐, 당신 설마. 상대방 변호사 중 한 명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이준혁이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변호사예요. 그의 고백에 협상 테이블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개발업체 측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었어요. 특전사이면서 변호사라고요? 상대방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준혁은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전역 후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하지만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것이 제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이제 협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발업체는 상대할 만만한 원주민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특전사 출신 변호사와 대결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준혁은 차근차근 개발업체의 법적 하자들을 지적해 나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부족 의견 수렴 과정이 누락되었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부실했어요. 그의 지적은 정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연방 정부의 인디언 조족 주권 인정 조약을 위반했죠. 개발업체 변호사들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협상은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개발업체는 모든 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부족에게 상당한 보상금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어요. 더 나아가 부족과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관광사업 파트너십까지 제안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아일라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겼다고요? 부족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완전한 승리로 바뀐 것이었거든요. 마야, 데모는 이준혁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부족으로 돌아온 날 저녁, 성대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부족민들은 모두 나와서 이준혁의 승리를 축하했어요. 거대한 모닥불 주위에서 전통 춤이 시작되었고 북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 부족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마야, 데모가 이준혁 앞에 섰어요. 그녀의 손에는 아름다운 독수리 깃털 장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족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족민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의식을 지켜봤어요. 당신을 우리 부족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마야, 데모가 독수리 깃털을 이준혁의 머리에 씌워 주었어요. 이것은 외부인에게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우리의 형제이자 보호자예요. 부족민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이준혁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정한 소속감과 인정을 이곳에서 찾은 것 같았거든요. 특전사로서도 변호사로서도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아일라가 이준혁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전통 의상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물어볼게요. 아일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부족의 일원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실래요? 아일라의 프로포즈에 부족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준혁은 아일라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에요. 이곳이 제가 그토록 찾던 진짜 집이네요. 그의 대답에
조종민들이 폭발적인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축제는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젖어 있었어요. 이준혁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특전사로서 느꼈던 무거운 책임감도 변호사로서 느꼈던 공허함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곳에서 그는 단순히 이준혁으로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1년 후 이준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부족의 법률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또한 다른 원주민 부족들의 권익 보호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특전사 출신 변호사가 인디언 부족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원주민 부족들이 그의 도움을 요청해왔고 이준혁은 기꺼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아일라와의 결혼도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한국식과 인디언식을 결합한 독특한 결혼식이었는데 양쪽 문화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마을에 있는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이준혁은 매일 새로운 도전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의미 있고 보람찼습니다. 옆에는 항상 아일라가 있었고 그녀는 부족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상처받은 과거와 희망찬 미래를 공유하며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모닥불 앞에 앉아서 하루의 일들을 나누고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이준혁이 아일라에게 말했습니다. 특전사도 변호사도 제 진짜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하면서 진짜 저를 찾았어요. 아일라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나야 데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이제 이준혁에게는 세 가지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특전사, 미국의 변호사, 그리고 이로코이 부족의 일원이라는 것.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일라의 남편이라는 정체성이었어요. 처음에 이기면 내 남편 시켜줄게라고 농담처럼 던진 아일라의 말이 결국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시험이나 조건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찾아낸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어디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는지 알려주세요. 오늘의 행복한 기운을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